조선공주로 영조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나 난산으로 22세에 요절한 화평옹주. 화평옹주는 영조 3년인 1727년 6월 16일 당시 종이 품숙이었던 영빈 이씨가 낳았는데 서삼녀로 영조의 총애를 받은 딸이며 사도세자의 동복누나가 됩니다. 비록 아들은 아니지만 화평옹주가 태어날 당시에는 효장세자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영조에게는 후계에 관한 근심이 없었습니다. 영조 7년인 1731년에 옹주가 5세의 천연두를 앓자 영조는 모든 추급과 형신을 정지했는데 당시 천연두에 걸린 환자가 있을 때는 부정탈 만한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조실록 29권 영조 7년 1월 1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1731년 청옹정 9년 화평옹주가 마마를 앓음으로 모든 형욱 처리는 중지하라 명하다. 화평옹주가 마마를 앓음으로 추국을 우선 정지하고 모든 죄인을 죽이는 공사는 정원에 머물러 두라 명하였다. 정의일에 이르러 두 해 이업 등에게 가자하고 상을 내렸다. 다행히 무사히 완치되어 그해 7월 20일 5살이라는 상당히 이른 나이에 화평옹주로 책봉되었는데 적출 왕녀들도 최소 7세가 되어야 정식으로 책봉된 것에 비해 서출 왕녀인 화평은 이들보다도 2살이나 앞서 책봉된 것입니다. 영조 14년인 1738년 2월 17일 초간택, 2월 25일 재간택, 2월 30일 삼간택을 진행했는데 전참의 박사정의 아들 박명원, 감사 조성명의 아들 조재학, 주부유은의 아들 유정양이 재간택에 올랐습니다. 승정원 일기 868책 영조 14년 2월 25일 정미 16번째 기사 1738년 걸륭 3년 전참의 박사정의 아들 박명원 등은 삼간택에 참석하게 하라는 전교. 유건기에게 전교하기를 전참의 박사정의 아들 박명원, 감사 조성명의 아들 주재학, 주부 유은의 아들 유정양은 모두 삼간택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모두 혼인을 허락하라 하였다. 이 중에서 참의 박사정의 아들 박명원이 부마로 간택되었는데 초간택과 재간택 명단에서 박명원의 이름이 계속 첫 번째로 언급되었습니다. 박명원은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의 팔촌형인데 박지원이 변변한 벼슬이 없었음에도 청나라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쓸 수 있었던 것도 걸륭제의 생일 축하 사신으로 파견된 박명원이 박지원을 사신단에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영조의 딸사랑이 지나쳐 말이 많았는데 자기 친모의 자택이었던 이현궁을 화평옹주의 신혼집으로 주기 위해 고칠 정도였습니다. 다만 신하들이 이현궁은 어의궁보다도 더 크다고 간언하고 옹주도 이현궁은 과분하니 받지 않겠다고 해서 다른 궁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화평옹주의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경복궁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목재로 쓰게 하는 등 혼인할 때도 예물이 화려하고 풍성했습니다. 이때 효종과 안빈 이씨의 딸인 숭령옹주의 남편 금평이 박필성이 왕녀들의 주혼을 맡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숭령옹주의 혼인 때보다 화순옹주가 혼인할 때 예물이 10배는 풍성했고 화평옹주가 혼인할 때는 화순옹주보다 더 풍성했다. 영조실록 68권 영조 24년 8월 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1748년 청건융 13년 화평옹주를 장사 지냈는데 의물의 성대함이 국장에 버금갈 정도였다. 화평옹주를 장사 지냈는데 의물의 성대함이 국장에 버금갈 정도였다. 분묘를 만드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렸으므로 기읍의 백성들이 그 때문에 농사를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처음 옹주가 하가할 때 금평이 박필성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귀주들의 혼인에 매양 주어나여 왔었다. 그런데 화순 옹주가 하가할 때의 의무를 내가 관주가 되었을 때에 견주어 보면 10배나 더 풍성하였으며 이제 귀주의 자장은 또 화순 옹주의 견주어 보면 덜 수 없이 풍성하였다 하였다. 옹주가 출궁했을 처음에 임금이 이현에 있는 별궁을 하사하였는데 옹주가 사양했었다. 한중록에 따르면 영조는 자식들을 비정상적으로 편애하는 아버지였는데 화평옹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처럼 끔찍하게 사랑했지만 사도세자와 화여봉주는 미워한 것입니다. 화평옹주를 보러 갈 때에는 사도세자에게 뭐라도 물어서 대답을 들은 뒤에 귀를 씻고 양치질을 하고 그 물을 화여봉주의 집 방향으로 버려 마치 부정을 씻어내는 의식처럼 기이한 행위를 했습니다. 화평옹주에게 보여주는 애정과 천지 차이인데 해경궁 홍씨는 화평옹주를 가리켜
부왕의 자애를 특별히 입으시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화평옹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동생들과 사랑을 나누려고 애써서 사도세자나 화여봉주는 화평옹주와 사이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화평옹주가 홀로 부왕의 자애를 받는 일이 숨은 아픔이 되어 부왕께 마옵소서 몇 주나 아무리 해도 영조께서 듣지 않으시니 할 수 없었느니라. 한중로 이렇게 화평옹주는 영조의 극진한 총애를 받았지만 첫 딸을 낳다가 난산으로 향년 22세에 그만 요절을 하는데 출산하던 아이도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각별히 사랑한 딸을 갑자기 잃은 영조의 충격과 상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 영조는 화평옹주의 부고를 듣자마자 바로 그녀의 빈소에 찾아가 밤을 새우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무더워 임금의 옥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염려한 신하들이 환궁을 건의했으나 듣지도 않았으며 화평옹주를 염하는 것도 직접 보고 장례도 호화스럽게 치르려 했습니다. 이에 신하들이 옹주의 장례로는 너무 지나치다고 간언했지만 영조는 듣지 않고 오히려 간언한 신하들을 모조리 파직하고 유배형에 처했습니다. 당연히 옹주의 장례도 국상에 버금가게 치렀는데 옹주의 무덤을 조성하는 데에 수개월이 걸려 공역에 동원된 백성들이 농사를 못 짓고 폐기할 정도였습니다. 영조는 딸의 경우에는 화평옹주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깊은 슬픔을 나타냈는데 화평옹주의 무덤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고 영조의 친필로 비석을 세웠습니다. 영조실록 68권 영조 24년 7월 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1748년 청건융 13년 도제조 조현명이 귀주의 상사 때문에 슬퍼함이 지나침을 가나다. 내국에서 입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미움 같은 음식도 잘 넘기지 못하여 매양 답답한 때가 많다. 태묘에 전하란 연후에야 마음이 조금 안정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였다. 도제조 조현명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한 귀주의 상사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이런 내용을 사책에 기록한다면 전하를 어떠한 임금이라고 여기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만이 아니라 효장의 묘를 지날 적마다 마음이 항상 답답하였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부모 마음을 잘 알아주는 자식이 있는 것이니 자부의 경우에는 현빈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딸의 경우에는 화평옹주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사람됨을 애석하게 여겨서 그런 것이다 하였다. 화평옹주의 이른 죽음은 아버지 영조뿐 아니라 동생 사도세자에게도 큰 불행이었는데 그녀는 어질고 온화한 성품으로 사도세자를 비롯한 동생들과의 사이도 좋았습니다. 갈수록 악화일로로 치닫던 영조와 사도세자를 중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이제 부자의 갈등을 막아줄 사람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나마 영조의 정무 인원왕후와 정비 정성왕후가 어떻게든 영조에게서 세자를 보호하려 애썼는데 영화 사도에서는 인원왕후가 단식투쟁까지 선포하며 영조와 맞섭니다. 애초에 영조는 누구 말도 안 듣는 성격에다 이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자 부자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파멸하기에 이릅니다. 화평옹주 계실 제는 동생 역성을 들어 이래 따라 부왕께 말씀을 올려 맺힌 것을 푼 일이 많았는데 그 옹주 돌아가신 후에는 위에서 과한 행동을 하시거나 자애가 부족하셔도 참으시어 그리 마소서 할 리 없으니 점점 부왕의 자애는 부족하고 경모군께서는 두렵기가 날로 심하시니 자식된 도리를 점점 못 차리시니라. 화평옹주 계셨으면 부자간의 자애와 효도를 갖추게 하였을 것이니 착하신 옹주 일찍 돌아가신 것이 어찌 구군과 관계치 않으리요. 지금 생각하여도 애석하도다. 한중로 해경궁 씨의 말처럼 화평옹주가 오래 살았다면 부자 관계가 극한까지 치닫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화평옹주 사후 영조의 총애는 그녀의 동목 막내 동생 화완옹주가 차지합니다. 그러나 화완옹주는 언니와 달리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하고 부자 사이를 중재하는 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화완의 이런 모습에 제대로 폭발한 세자도 화완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협박한 적도 있었는데 해경궁은 화완이 울면서 싹싹 빌고 영조에게 세자 말을 들어주게 했으니 무슨 재주인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둘렀다고 했습니다. 사도세자와 해경궁의 장남인 세손 의소가 화평옹주의 탈상인 달에 태어나자 영조는 이 손자까지 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가 된 아들 내에게 흔히 하는 덕담 비슷한 것도 없었고
영빈이 씨가 해경궁 홍씨의 산후조리를 돕자 죽은 딸은 잊고 손자 태어난 것만 좋아한다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영조가 의소를 예뻐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들이닥쳐 의소의 옷을 풀더니 어깨에 있는 점을 보고는 화평옹주도 여기에 점이 있었다며 이 아이는 옹주의 혼생이라고 믿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푸대 잡혔냐는 듯 100일 전후에 바로 원손으로 책봉해버리는 행동력까지 보여서 해경궁도 아끼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과했다고 평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영조가 화평옹주의 환생이라고 기뻐했던 이 세손은 훨씬 더 이른 나이에 또 요절해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의소를 가졌을 때 어느 날 해경궁이 화평옹주가 생전 그대로처럼 방에 들어와 앉거나 웃고 얘기하는 생생한 꿈을 꾸었다며 불길한 징조인가 하다가 임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1743년 현재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사찰 불암사 목조석 가열의 좌상 개금불사에 남편 박령원과 함께 대시주자로 동참한 기록이 있습니다. 화평옹주의 사후에 시조카 박상철이 그녀의 양자로 입적되는데 훗날 그가 과거를 보아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영조는 내 손자가 왔다며 감격했다고 합니다. 남편 금성이 박령원과의 사이에 딸 반남 박씨만 있었는데 일찍 죽었고 양자로 들인 형의 아들 박상철도 요절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영조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나 난산으로 22세에 요절한 화평옹주였습니다.